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휴대전화 부품 납품 협력업체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이 된 피해자 6명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고발했는데요. 이 기자회견 소리를 들어보시죠. 저희 딸 진이는 시각장애 1급, 뇌경변 4급, 정신장애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궁내막 정식증과 상체불명의 자궁 및 질출혈, 고폐경이라고 하네요. 이제 겨우 30인데 말입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방한함 장관과 이기권 장관, 당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3명을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이미 메탄올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 공정에서 메탄올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인을 해놓고 살인 안 했다고 하는 거짓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 피해자들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 얼굴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고발에 이르게 된 사연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피해를 당해서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 피해를 당하기 전인 2014년 3월에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동포 남모 씨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는 게 새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네. 이후에 이 중국인 동포 남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0월까지 치료를 받다가 11월에 한국을 떠났는데 예. 당시에 이제 남모 씨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사나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로까지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탄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일단 고용노동부 설명은 2014년도 업무 추진 지침 등에 근거한 일반 재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등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과 노동건강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2015년 2월 달에 최초로 메탄올 중독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자기들이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고의로 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과거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은폐했다. 그렇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결국 정책적인 문제가 배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파견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파견 업종 확대를 밀어붙이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3일에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찾아서 파견 업종 확대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메탄올 실명 피해 발생 사실을 보도자료로 밝힌 게 바로 이 다음 날인 4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불법 파견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 파견 확대 여론에 걸림돌이 될까 봐 이렇게 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고요. 예. 더군다나 앞서의 이제 중국인 동포 남모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던 때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예. 또 하필 이 사건 자체가 안산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여론이나 이런 측면을 더 이제 고려해서 어떤 그 판단을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피해자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피해자들이 좀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다음 뉴스는요?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구속 기소가 돼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수사 1막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 위반 및 뇌물공여이고 남재준 원장의 경우에는 국정원법 위반 및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대목은 남재준 전 원장이 대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해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단체인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오늘 검찰 출석은 안 했는데요. 어쨌든 뭐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이제 내일이라도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태효 전 비서관 오늘 검찰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군의 댓글을 통한 정치 개입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혐의들을 쭉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지난 10월부터 검찰의 수사가 이 대목에 관련해서 속도를 내야 오니까 당시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과 빈번히 좀 수상한 통화들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따라 성실히 해명하겠다 이 김태효 전 비서관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김태효 전 비서관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엔 지금 남대준 전 원장도 같이 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뭐 수사라는 게 기한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뭐 올해라 봐야 이 수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졸속으로 진행될까 봐 이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될까 봐 우려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또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은 최근에 구속적 부심으로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약간 불편함을 내비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수사를 둘러싸고 뭐 이런 구속 뭐 기각되고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면 검찰의 수사 능력에 의문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좌고우면하지 말고 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최명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에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현행법령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국민의당 분위기는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된 행위가 좀 위법이긴 한데 어떤 뭐 악질적인 뭐 그런 행위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최명길 의원은 좀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한 석이 아쉬운데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서 좀 타격이 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구 을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지 기반이 특히 지금 아쉬운데 이건 역시도 좀 어떤 큰 타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최명길 의원은 과거에 김종인 전 의원과 가까웠고 국민의당에 와서 는 안철수계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당내 어떤 정치 역학구도 여기에도 미묘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송파을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 이런 얘기들 벌써 튀어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이래서 강남벨트로 불리고 좀 보수 정당이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뭐 워낙 수도권에 야권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가 김무성 당시 대표가 무공천을 선언하는 등의 좀 자중질환 상황이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야당 후보였던 최명길 의원이 당선되는 좀 곡절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삼선도지사 출마 대신에 이 지역에 출마해서 원내 입성을 노릴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여당에서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야권도 거물카드로 맞붙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게 96년도 15대 총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 입문 직후에 당선된 지역이 송파갑이고 현재 거주지도 송파구라는 것입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마를 안 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최근에 뭐 대구에 공석이 되어 있는 당협위원장 신청하겠다는 말도 한 걸로 봐서는 나중에 대구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홍준표 맞대결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